안녕하세요. 저는 소개시켜 주신 대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디지스트라고 합니다. 디지스트에서 로봇 및 기계전자공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봉훈이라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대부분 어른들을 대상으로 여태 해왔어요. 근데 어른분들은 이렇게 반응도 잘 없고 질문도 잘 안 하시고 좀 그런 편이 있는데, 오늘 딱 와보니까 학생들의 막 에너지가 넘치는 게 딱 티가 나서 너무 기분이 좋고 정말 제가 이렇게 경험했던 어떤 청중보다도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림 위주로 쉽게 해왔고요. 하나 말씀드릴 거는 제가 마지막까지 오늘까지 조금 발표 자료나 내용을 다듬다 보니까 복사해 드린 것보다는 약간 다르기는 합니다. 근데 그렇게 중요치는 않아요, 사실. 중요치는 않고 그냥 쉽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1월 7일 금요일에 과학터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선생님은 디지스트라는 데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대구 현풍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혹시 과기원이라는 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4대 과기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고요. 그 이제 4대 과기원 중에서 가장 늦게, 가장 최근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융복합 연구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분들이 나중에 혹시라도 기회가 되신다면 저희 디지스트에 한번 견학 오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안내받기로는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하면 좀 제 말에 조금이라도 집중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저희 학교 홍보팀의 그 도움을 받아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제 머그컵인데요. 저희 학교 그 마스코트가 달구라는 달구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달구 마크가 찍혀 있는 머그컵 7개를 가지고 왔고요. 이따가 뭐 제가 질문 하실 때 딱 용기 있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어린이 학생에게 아마 저 도와주시는 선생님께서 가져다 드릴 거예요. 집중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돼요! 훌륭해요. 지금은 연습 게임. 지금 연습 게임. 자, 오늘 또 해봅시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연구들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생아를 위한 전자소자도 했고, 되게 작은 이런 마이크로 비행체도 만들어 봤고요.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인터넷 소자도 만들었는데, 이 중에서 오늘은 요 3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이야기 좀 후반에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연구들을 했나는 후반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 연구들이 감사하게도 이런 데 좀 나왔고, 최근에는 로봇 관련된 연구를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로봇과 인공지능에서 많이 얘기를 할 거고요. 여러 가지 이제 감사하게도 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 특히 제가 조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제 이력은 뭐냐면, 선생님은 원래 문과를 가려고 그랬어요. 지금은 이공계 있지만,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학생들하고 얘기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강연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라디오 방송에서 과학 코너를 설명해요. 근데 이제 약간 아쉽게도 이게 포항에만 나오는 라디오라서 여러분들은 못 들을 텐데, 나중에라도 포항에 가시면 한번 들어보세요. 자, 오늘 위해서 너무 큰 영광,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얘기를 재밌게 할 수 있을까 나름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요즘에는 유튜브라든가 이런 대중강의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죠. 다들 너무 말씀을 잘하세요. 그래서 뭔가 벤치마킹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생님이 가장 맨 처음 한 일은 테드라는 되게 유명한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학기술 같은 거를 대중들에게 되게 쉽게 설명하는 사이트예요. 그 사이트에 딱 가서 가장 조회수가 많은 동영상을 찾아봤어요. 무려 5,385만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번씩 가본 느낌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조회수를 보니까 이게 1등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이걸 한번 봤는데, 나도 이걸 따라해야 되겠다. 그쵸? 강연 자료를 봤더니 이래요. 거의 낙서에 가까워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낙서에 가까운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조회수를 받았을까요? 맞아요.
너무 재밌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이제 낙서라는 거는 되게 부담 없이 들을 수 있고, 그렇죠? 어른들도 되게 이렇게 수학도 없으니까, 그렇죠? 쉽게 볼 수 있고 학생들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선생님도. 그래서 PPT 슬라이드를 굉장히 동화책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의가 없구나 이렇게 오해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거의 이런 낙서가 5,300인데, 그렇죠? 저희도 한 1,000만 회는 넘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실제로 봤더니 청중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린이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나이 많으신 분들도 있고 되게 다양한데, 두 번째 교훈은 이분의 옷차림을 봤더니 굉장히 편하게 입고 오셨어요. 나도 편하게 입고 와야 되겠다. 막 현대미술, 이거 여러분들 뭐 피카소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죠? 웬만한 사람은 피카소 잘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분야는 배울 때 그 기초는 고전에 있어요. 그래서 신소재 공학도 제가 오늘 클래식한 고전을 기준으로 하는 거지, 현대 신소재 공학은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 먼저 딱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산업혁명이 나오면서 철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렇죠? 도자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욕실에 가면은 왜 타일 같은 게 있죠? 이런 게 도자기고요. 고려청자 이런 것도 이제 그 세라믹이에요. 세라믹인데, 물론 이제 현대 전자공학에서는 그런 도자기를 만들거나 이러진 않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일단 세라믹이고, 또 뭐가 있냐면 고분자는 뭐죠, 여러분? 플라스틱이죠. 자, 제가 누구 학생을 면담을 한다든지 면접을 본다든지 할 때 가장 좋아하는 질문인데, 제가 자주 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지금 이 공간에서 가장 인상적인 게 뭡니까? 이런 질문 좀 되게 많이 합니다. 왜냐면 그 사람이 어떤 관찰력을 가졌는지 뭐 그런 것들을 되게 테스트하기 위해서. 근데 오늘은 뭐 그 질문을 하려는 건 아니고, 자, 우리가 있는 이 순간, 이 자리, 이 공간에서 자, 주변을 둘러보세요. 여기 있는 재료 중에서 가장 많은 건 뭘까요? 너무 열성적이어서 이 목소리가 중복되네요. 금속이다. 자, 세라믹이다. 자, 고분자, 플라스틱이다. 너무 청중 수준이 너무 높네요. 3번이 답변이죠. 왜 그럴까요? 정답이에요. 정확해요. 싸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다 X소에 가면 거기에 있는 아이템들이 있죠. 거기 아이템들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별의별 게 다 있는데 가장 많이 흔한 재료가 뭐예요? 맞아요.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플라스틱이 되게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우리 실생에서 되게 쉽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반도체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세 개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세 개는 재료에 따라서 카테고리를 나눴지만, 반도체는 고분자면서 반도체가 있고요. 뭐 세라믹이면서 반도체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기준으로 분류가 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소재공학과 대학에 진학하면 이 네 과목에 대해서 배웁니다. 현대 산업에 중요하다는 거는 산업적인 시장이 크다는 걸 얘기해요. 좀 이따 또 얘기를 할게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신소재학이 왜 중요한지를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뭐 좀 넓게 보면 700만 년, 그리고 현생 인류가 나온 거는 20만 년 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류 역사를 나눈다는 거는, 구간별로 나눈다는 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죠. 그렇죠? 우리 인류 역사를 처음부터 완전히 복습하는 거야. 인생처럼. 그럴 때 어떤 기준으로 나눌까? 재료로 나눈다. 신소재로 나눈다. 그 뜻은 뭐예요? 신소재가 바뀌면 하나의 시대가 바뀔 정도로 인류 사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신소재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딱 알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또 하나 들어볼게요. 이게 뭘까요? 칼이죠. 칼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답이 나왔어요. 철칼이에요. 철칼인데 이거는 이집트예요. 이집트 투칸카멘의 단검인데, 이분이 이제 뭐 그 파라오 이런 절대 왕권을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생각을 보면 이 당시는 철기가 아니었어요. 근데 저 칼은 철이에요. 저거는 어디서 났을까요?
자, 지금부터 이제 상품. 네. 얘기해 보세요. 일단 얘기해 보세요. 정답. 모금 하나 갖다 주세요. 와. 운석이에요. 운석에서, 근데 여러분, 운석이라는 게 흔해요? 아니죠. 그 운석 떨어진 거를 가지고 철로 만든 검을 만든다는 거는 정말 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철기가 거의 마법과 같은 거죠. 뭐든지 베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왕권에 대한 어떤 그 상징이 되는 거죠. 그만큼 새로운 재료를 가졌다는 거는 한 문명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럼 이제 신소재가 왜 중요한지는 이해를 하셨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신소재 공학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신소재 공학은 과연 무엇을 하는 학문인가? 계속 얘기하면 전통적인 관점이에요. 이거를 현대 신소재과 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요런 데 있는 걸 뭐라고 할까요, 우리? 세 글자예요. 해변수는 아니고요. 방풍림이라고 합니다. 그 뭐냐면 이게 바람이 이런 데 막 세게 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막 집도 날아가고 자동차도 날아가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 똑같은 데서 똑같은 상호 결과 작용이 나옵니다. 뭐 얘는 바람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바람이 세기가 약해지겠죠. 그렇죠? 바람 세기가 약해질 거고 이렇게 뭐 7군데 통로로 간다면 자기네들끼리 상호작용도 있겠죠. 자, 세 번째 경우에요. 이때는 여전히 서 있고 그 다음에 그렇죠. 근데 그렇죠. 죄송해요. 부는데 규칙적으로 서 있죠. 근데 아까랑 뭐가 다르죠? 맞아요. 훌륭해요. 예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죠. 다만 그 상호작용 결과는 이전 슬라이드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제가 1번, 2번, 3번 세 가지 경우를 얘기했는데 1번은 예측할 수 없고 2, 3번은 예측할 수 있었어요. 1번은 어떤 경우? 2, 3번은 규칙. 1번은 불규칙, 2, 3번은 규칙. 즉 규칙성에 따라서 상호작용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나 일단 예측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요번에는 이게 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파란 공이죠. 얘는 뭐냐면 원자예요. 요번에는 나무 대신에 원자를 놓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와 완벽히 똑같아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바람이 아니고 외부에 뭔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원자가 있으니까 얘는 재료겠죠. 그렇죠? 재료일 텐데 바람이 아니고 외부 힘이라든지 빛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열이라든지 전기장, 자기장이 들어와요. 근데 아까랑 똑같이 원자가 어떻게 돼 있죠, 지금? 무질서하죠? 그러면 아까 우리는 이미 상호작용 결과는 어떨까요? 예측할 수 없죠. 아주 훌륭해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규칙. 그렇죠. 규칙적이죠. 그죠? 외부 힘과 빛, 전기, 열을 봤을 때 상호작용을 할 때 예측할 수 있어요. 즉 우리가 전자소자, 반도체를 만들거나 어떤 센서를 만들 때는 바람, 외부 힘이라든지 특히 요즘에는 중요한 게 빛과 전기죠. 전기가 들어올 때 그 재료 사이에 상호작용을 예측하려면 그 재료의 아톰은 불규칙적이어야 된다, 규칙적이어야 된다? 규칙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소재 공학은 이런 규칙성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요. 어떤 규칙성을 갖냐에 따라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과 전기가 이 재료와 어떻게 상호작용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규칙성을 알면 상호작용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예측성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센서를 만든다든지 트랜지스터를 만든다든지 이런 전자소자를 만들 때 어떻게 동작할지를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위아래도 규칙성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상호작용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이게 신소재 공학이고 이게 가장 극대화되는, 이런 의미가 극대화되는 게 뭘까요? 실리콘 웨이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보면 막 삼성전자 이렇게 하면은 막 이렇게 흰색 옷 입은 사람들이 갖고 막 나르고 하죠. 그게 뭐냐면 실리콘 웨이퍼를 갖고 나르는 거예요. 실리콘 웨이퍼 외에 트랜지스터나 센서나 이런 그 전적소를 만드는데 얘네는 여기 안에 확대해 보면 아톰이 원자가 규칙적일까요? 불규칙적일까요? 정답. 우리 청중들 다 100점이에요. 여기가 우리가 이게 손바닥만한 실리콘 웨이퍼인데 이게 굉장히 규칙적이에요. 조금 어려운 말로 싱글 크리스탈, 단결정이라 그래요. 하나하나 다 오와 열을 맞춰서 군인처럼 있는 게 그렇게 만들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만큼 실리콘 웨이퍼는 거의 예술에 가까운, 거의 마법과 같은 존재예요. 이렇게 싸고 저렴하게 대면적으로 규칙성을 아톰을 하나하나 넣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실리콘 웨이퍼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시간이 제가 조금 이걸 어떻게 만드냐는 겁니다. 여차여차 하면은 여기서 오와 열을 맞춘 시드라고 합니다. 그거를 좀 가지고 여기는 모래를 녹여요. 그 다음에 그 시드, 씨앗이죠. 담갔다가 천천히 빼면 이 액체 있는 게 그 씨앗에 붙으면서 천천히 굳으면서 고체가 되는데 씨앗이 결정성을 갖고 있다고 했죠. 규칙성을. 그럼 얘가 여기 붙을 때도 그 결정성에 따라서 하나씩 붙어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얘가 천천히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런 결과가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이렇게 커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짜장면 같은 거 만들 때 오이 막 채 썰고 파 채 썰죠. 똑같이 얘도 채 썰어요. 그러면 요게 나와요. 그러면 이 한 덩어리가 다 규칙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 하나하나도 당연히 규칙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너무 그 답변을 잘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런 웨이퍼를 가지고 우리는 인공지능 반도체라는 걸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인공지능. 자, 이제부터 퀴즈가 좀 나가볼게요, 한번. 우리가 지금 5개 남았죠? 5개 남았는데. 자,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인공지능은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지만 크게 4종류로 분류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생성형 인공지능이에요. 생성형 인공지능이 뭘까요? 이게 정답. 이렇게 가져다 주세요, 머그컵. 예. 자, 여기에요. 그 머그컵이 지금 3개 나갔죠? 4개 남았네요. 네. 생성형 인공지능은 기존 데이터를 학습한 후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겁니다. 가장 우리가 지금 말씀하셨는데 챗GPT, 그게 이거를 쉽게 표현하면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예술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기존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그거를 조금 바꾸거나 조합을 바꾸거나 이렇게 해서 마치 새로운 걸 보이는, 어떻게 보면 모방품이지 우리가 인간이 하듯이 진짜 예술가처럼 정말 새로운 걸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판단형 인공지능은 뭘까요? 자, 손! 네, 가장 먼저 드신 거. 계산하고 가져다 주세요. 예, 일단 정답은 아닌데 일단 자, 판단형 인공지능은 뭐냐면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답이네요. 예, 분석하고 결정을 내리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를 찍기도 하고, 그쵸? 우리 여기 CT라는 것도 찍고 초음파도 찍잖아요. 그럼 그 찍은 사진을 가지고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인공지능이 판단할 수 있어요. 그게 판단형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표현하면 현재 상황을 판단하는 심판. 아까는 뭐였죠? 아니, 예술가. 아까 예술가. 지금은 심판. 자, 3번째 갈게요. 너무 빠른가요? 자, 행동형 인공지능은 뭘까요? 가장 먼저 손 드셨어요. 자, 뭐예요? 인공지능이 다른 수행 행동을 쉽게 수행할 수 있는. 네, 굉장히 유사했어요. 가져다 주시고요. 네. 행동형 인공지능은 뭐냐면 환경을 이해하고 적절한 행동을 선택하여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환경을 이해한다는 건 뭐냐면 외부 환경이 변할 경우 거기에 가장 최적화된 행동,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얘가 뭐가 있을까요?
요번에 상품이 없는데. 그래도 답변해보세요, 친구. 맞아요. 게임이에요. 우리 게임할 때 보면은 컴퓨터랑 게임할 수 있죠? 그게 행동형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얘를 현재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군인. 아까는 뭐였어요? 첫 번째 생성형 예술가. 두 번째는 심판. 세 번째는 군인. 자, 그 다음 또 넘어갈게요. 마지막이에요. 피지컬 인공지능. 피지컬 인공지능이라기보다는 피지컬 AI가 인공지능이니까 제가 일부러 쉽게 쓰는 인공지능을 했습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 유형은 피지컬 인공지능은 뭘까요? 손! 그치? 크게! 예, 굉장히 유사했어요. 예, 주시고요. 지금, 박수 한번 쳐주시죠, 여러분. 예, 박수 한번 쳐주시고. 자, 하나 남았죠? 예. 자, 피지컬 인공지능은 뭐냐면, 현실 세계에서 로봇을 실제로 동작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주변에서 보는 게 뭘까요? 맞아요. 자율주행 자동차. 또는, 우리 요즘에 청소기 왔다 갔다 하죠. 청소기 로봇 청소기. 그래서, 피지컬 AI, 피지컬 인공지능은 로봇을 움직이게 하는 로봇의 두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키워드만 정리하면 예술가, 심판, 군인, 로봇의 두뇌. 이게 인공지능의 네 가지예요. 이런 에너지와 이런 반응이라면 밤 12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생애 진짜 너무 즐겁습니다. 생애 이렇게 뜨거운 반응이 있다니. 자, 그럼 또 질문을 해볼게요. 요 상품 없어요. 자, 인공지능을 왜 배워야 할까요? 자, 우리는 두뇌라는 기관을 갖고 있는 생명체니까 생각해 봅시다. 인공지능이라는 걸 왜 배워야 될까요? 담임선생님 배우라 그래서? 힌트를 드릴게요. 자, 영국의 경제학자 멜소스라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이 사람이 1798년에 인구론이라는 걸 얘기했는데 이게 뭐냐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식량 생산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결국 인류는 식량 부족 사태를 맞이할 것이라 주장했어요. 그럼 이제 기하급수와 산술급수가 뭔지 궁금하죠? 별거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기하급수는 급격히, 이 빨간색 급격히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산술급수는 뭐냐면 천천히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딱 보면 뭐예요? 어느 순간 인구가 식량 속도보다 더 많겠죠? 그러면 이제 식량이 부족하니까 인류는 굶어 죽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 말은 틀렸어요. 왜 틀렸을까요? 네? 상품 없어요. 그래도 답변하세요. 우리 좀 나이 많으신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어른분들. 네? 답변. 사람이 나이가 많으면 죽을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예측하지 못하니까. 훌륭한 의견이에요. 훌륭한 의견인데 굉장히 유사했어요. 정답은 뭐냐면 생산성이 향상됐어요. 그러니까 이 경제학자의 이상보다 우리 인류 사회에서 생산하는 그런 능력이 급격히 발달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농사짓는 기술이 발달된 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쌀이 엄청 많이 생산돼. 즉,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생산성의 향상이라는 게 우리 인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쉽게 해서 잘 먹고 잘 살려면 우리 인류는 끊임없는 연구 개발 노력을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돼. 자, 그럼 이미 답이 나왔네요. 우리가 인공지능을 왜 배워야 되죠? 생산성 향상을. 그렇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우리는 인공지능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뭐 인구 감소 이런 것도 있지만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여러분한테 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경제 성장률도 높아가고, 그렇죠? 점점 잘 사는 거야, 한마디로. 막 풍족해지는 거죠, 물자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어떤 사람들은 로봇과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을 대체하면 어떡하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 말은 틀렸어요. 정답은 뭐예요? 로봇과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는 게 아니고 로봇과 인공지능을 잘 사용하는 인간이 그렇지 못한 인간을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배우고 로봇을 배우고 뭐 그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을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뭐 예술가, 심판, 군인, 로봇의 두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인공지능을 잘 이해하고 잘 배우려면 인공지능이 못하는 걸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핵심이 뭘까요? 키워드가. 그렇지. 아, 우리 친구들 너무 훌륭한데요? 친구들 이름이 뭐예요? 너무 훌륭해요, 친구. 예, 선생님 기억할게요. 꼭 이공계 파이팅, 디제스트. 그래서 우리는 창의성을 길러야 돼요. 이거 너무 진부한 얘기 또 하지 않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뭐, 맞아요. 근데 제가 오면서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GPT야, 안녕하세요. 뭐 했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만났는데, 창의성이 뭘까? 이런 답변을 해. 근데 이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창의성이 뭘까 했더니 이런 답변을 줬는데, 여기 키워드는 뭐냐면, 새로운. 우리가 챗GPT라는 건 뭐예요? 기존의 인간이 쌓은 지식을,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답변을 하는 데죠.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쌓은 지식에서 창의성은 결국 새로운 것을 만드는 능력이다. 창의성. 너무 막 듣죠, 그죠? 근데 창의성을 길러야 되는 건 아닌데 우리는 생각이 없죠. 과연 창의성을 어떻게 길러야 될까? 해야 된다는 건 알겠어, 그죠? 거기에 대해서 좀 선생님의 경험을 좀 얘기를 해줄게요. 맞아요. 여러 개의 정답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우리 뭐 공부에 왕도는 없다 이런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이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전제는 정답이 한 개는 아니에요. 개인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일단 이해하셔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창의성이 발현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우연한 실수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과학사를 보면은 우연한 실수로 위대한 발견을 한 과학자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거를 우연하게 발견했다고 평가절하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심코 넘겼을 것을 그 사람은 관찰력을 가지고 그거를 아주 힘들게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벨상 받은 전례들,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 아시죠? PV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반지가 안 통하네. 그쵸? 그런 것들도 우연의 발견일 수도 있고. 그래핀이라는 것도 있어요. 탄소 나노 소재인데, 그런 것도 거의 우연에 의해서, 탄소 나노튜브라고 합시다. CNT. 이런 것들 우연에 의해서 발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창의성을 발현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연한 실수예요. 우리 인류가 불을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역사에는 안 깼지만 당연히 우리 추측하기로는 산불 같은 데서 번개가 텄더니 불이 나네. 그렇죠? 우리 농사를 어떻게 발견했어요? 그렇죠. 우연하게 씨앗이 떨어졌는데 거기서 나무가 자라네? 와, 우리가 일부러 심으면 이거 다 우연의 발견으로 엄청난 그 과학적인 발전을 이룬 거죠. 그래서 우연의 실수는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렇지. 실수할 때까지 우리를 기다려야 되는가? 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너무 힘들죠.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정답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상품을 걸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창의적인 사고를 낼 수 있을까요? 자, 가장 먼저 손 드셨어요. 상품 받으셨나요? 예. 어떨까요? 친구 어떻게 알죠? 거기. 강의장에 나오는군요. 친구 훌륭해요. 예, 가져다 주세요. 예. 제가 정답까지 인정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관찰력이 뛰어나는 친구 훌륭해요. 예, 남들이 미처 하지 못했는데, 저쪽에. 융복합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상 제가 짧게 얘기하면 제 연구에 대해서 얘기하면 저는 이제 의학과 전자에 대한 융복합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위한 이런 여러 숫자도 만들었고, 두 번째로는 식물 구조를 모방한 이런 기계도 만들었어요. 그다음 세 번째는 동물 신소재. 그래서 동물에 보면 얼룩말이 이렇게 무질서하게 생겼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런 무질서한 구조를 모방해서 인조 지문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인조 지문을 이렇게 카메라 같은 데 붙이면 신문을 우리 도용할 수 없는 거예요. 해킹이나 그런 거를. 우리가 융복합
사고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총 5가지 교훈을 얘기하려고 해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믿어요. 이 선생님이 이공계 쪽에서 이렇게 계속 연구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게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책에 틀린 내용이 되게 많아요. 책이라는 건 뭐예요? 남의 경험과 남의 지식이죠. 교과서에 있는 것도 틀린 것도 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게 초등학생 때 뭐라고 배웠냐면 생물 시간이었나? 혀가 맛을 느끼는 부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 집에 가서 설탕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해도 단맛이 나고 저기에서 단맛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과서가 그렇다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최근 과학 연구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야. 초등학생은 좀 그렇네. 좀 커서 배울 때 좀 비관적인 생각하고. 자, 두 번째는 상식의 경계. 상식의 경계에서 한 발자국 앞으로. 이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 상식을 파괴하는 게 창의적이에요. 근데 상식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가 상식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이런 모티브가 많아요. 막 인간이 막 환경 오염을 일으켜서 인간들을 다 전멸시키는 게 지구를 구하는 거야. 너무 극단적이고 그거는 너무 극한의 상황인 거고 창의적이라는 것과 거리가 멀죠. 즉 우리가 상식의 경계가 어딘지 알아야 되고 거기서 한 발자국 또는 두 발자국을 나가야지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거야. 즉 상식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상식이 어디까지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관찰적 호기심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연한 발견으로 굉장히 위대한 과학적 발견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진짜 수많은 예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교훈은 자신의 왼쪽에는 관찰력과 호기심을 둬라. 관찰력과 호기심이 좀 같은 것 같지만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자, 네 번째 교훈. 자신의 오른쪽에는 열정과 인내심을. 이제 여러분들은 어린이라서 뭐 인생에 실패라든가 이런 걸 많이 경험 못했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살아보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실패는 누구나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예전 조선시대 고려시대 왕들은 실패를 안 했을까요? 누구나 합니다. 관건은 뭐예요? 실패를 했을 때 빨리 그거를 회복하는,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열정과 인내심이 있어요. 아시겠죠? 시간 관계상 제가 조금 더 빨리. 마지막은 사람과 사람의 협동 능력을. 이거만큼 중요한 게 없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협동 능력, 리더십. 제일 중요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잘 협력해서 지내고 이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하나로 묶으러가고 그걸 이끌고 이걸 잘하는 사람이 창의적인 사람이고 성공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건데 나이가 들면 깨달음은 없습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은 이 첫 단계에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나이가 들면은 2분한 50세 정도 될 텐데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근데 사람은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기뻐요, 안 기뻐요? 자, 그럼 선물을 줄 때는 기뻐요, 안 기뻐요? 네? 기쁘죠. 즉 받는 기쁨도 있지만 주는 즐거움도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깨달음이 얻게 되면 이게 쌓이죠. 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하고 싶어 했어요? 주고 싶겠죠.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시대예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흔히 얘기하는 질풍노도의 시기죠. 말을 안 듣죠. 사춘기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인생, 자기가 평생 깨달았던 거를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안 듣는다고요. 어떻게 해요? 안 듣죠. 어린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되겠죠. 여러분이요. 여러분. 왜냐? 여러분들 지금도 제 말 잘 듣고 있죠, 선생님 말들. 여기 중학생 한 명 있긴 한데 고등학생들한테 이거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선생님이 생각하는, 잘 듣죠, 여러분들은. 인류 지식 전승의 위대한 메커니즘. 쌓인 깨달음이 일로 다시 순환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해볼까요? 첫 번째,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믿어라. 상식의 경계에서 한 발자국 앞으로 자신의 왼쪽에는 관찰력과 호기심을, 자신의 오른쪽에는 열정과 인내심을, 사랑과 사랑의 협동력을. 자, 이거를 어디서 얻을 수 있죠, 우리가? 동화책. 즉, 여러분들이 창의성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교훈은 동화책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읽는 것들.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이런 인류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들은 동화책에 있다. 이거는 사실 선생님의 말씀이 아니고 로버트 풀검이라는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읽었던 미국 수필가가 주장했던 건데 그 당시에 너무 감명을 받았어요. 근데 선생님이 나이가 들 때까지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책 제목이 이겁니다. 너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유치원에서 모두 배워. 그 말이 진짜 진리였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선생님 연구실 학생들인데요. 저희가 항상 자주 보여주는 건데 2022년 2월 22일, 22시 21분 22초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 같아서는 2222년에 찍고 싶었는데 그때는 못 찍죠? 선생님이 200살까지는 못 살겠어요. 그래서 아쉬운 대로 2022년에 찍었고요. 딱 이 시간 맞춰서 보면 다 이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선생님 오늘 강의 너무 감사드리고 선생님 연구실 홈페이지에 여기 가시면 선생님 연구에 대한 아까 시간 관계는 좀 생략했는데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